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공포의 트럼프 편지, 관세율 통보 시작됐다라는 거죠. 12개 나라에 먼저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2개 나라에 우리나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됐었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상호관세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25%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만약에 미국산 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25% 플러스 알파 당신네들이 올린 것만큼 추가로 올릴 겁니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화요일 날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조금 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들어올 것이냐, 어떤 얘기가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여부도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서한인지 협박인지 잘 알 수가 없는 편지인 건데 잠시 뒤에 이 얘기 조목조목 좀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유네스코 의제 못 오른 군함도 투표 끝 한국 패배입니다. 네, 일본의 이 강제동원 현장이었었죠. 군함도 탄광. 근데 이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조선인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라는 지적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잘 지켜지는지 이행 점검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표대결로 갔다. 의제에 올릴 건지 말 건지. 근데 표대결에서 결국 투표 전 끝 이 한국 패배했다. 의제로도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맞고서도 아야라는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면서 착잡하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도전하겠다. 이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날치기 혁신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였었죠. 그럼 뭐가 날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또 친윤에 가로막혀 첫발조차 못된 혁신이다. 네. 안철수 위원장, 이 혁신위원장 8분 만에 사퇴를 했다라는 건데 대체 뭐가 날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싶죠? 여기 보겠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쇄신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거 날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 내려놨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비대위는 아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는 참 논의가 있었던 거고 비대위 이 혁신위원장 내려놓는다는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사전난 얘기도 전혀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가 조금씩 좀 다르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띄운 여입니다. 네,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민주당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 그럼 조작 기소라고 보는 것이냐?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이 내용이 조작 기소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 건데 뭔가 한바탕 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뭐야 싶으시죠? 여기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가 말 그대로 녹아내렸다라는 거죠. 원래 이 노란선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줄줄줄 흘러내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렸던 거냐.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거죠. 지금 울산 벌써
이 일주일째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울산만의 얘기냐라는 건데 다음 사진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시뻘겋고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지도예요. 여기가 지금 한반도죠. 우리나라인데 온통 다 빨간데 여기가 지금 노란색입니다.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더 뜨거운 데다 요 노란 부분은 체감 기온이 한 40도 정도 되는 이 지역인 건데 지금 한반도 요 안에 땅덩어리가 다 온통 노란색이죠. 그만큼 울산뿐만 아니라 다 지금 거의 체감 기온이 한 40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광화문인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온통 빨갛고 노랗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도 다시 돌아와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더 큰 노란색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얼마 전 저희도 이 보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은 하늘을 날던 새가 더워서 기절해서 떨어진다 그러죠. 그만큼 덥다. 세계가 지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모로 더위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아름다운 서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찬찬히 좀 보죠.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8월부터 한일 25%의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직접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한 얘기 직접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거예요 라고 흔든 서한이 바로 이겁니다. 뭐 작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만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대략 이런 겁니다. 한미 간 무역은 상호주의와 지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의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단일 관세로 기존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피하려고 혹시 삼국을 경유하는 꼼수를 쓰거나 하면 더 높은 관세 물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뭔가 협박 같기도 하고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뭔 내용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관련해서 조한범 의원, 일단 서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25%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25%를 똑같이 얘기하긴 했어요. 그럼 지금 약간 그때 25% 얘기하고 협상이 약간 진행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똑같이 25% 얘기했다는 거 이건 선방한 겁니까?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네. 협상은 일단 협박. 협박을 통해서 상대 양보. 네.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을 리얼리티 쇼처럼 해요. 대변인이 흔들면서 겁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보면은 본인도 사실은 지금 시한이 됐는데 네. 거의 타결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베트남 모델이에요. 베트남을 46%를 때린 다음에 엄청 높게 때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로 낮췄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베트남의 무관세. 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때릴 거고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런데 네가 만일에 올리면 더 때릴 거야. 네. 요 협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에 20% 관세를 물리면 트럼프 생각은 그거예요. 관세를 올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그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관세를 안 내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쳐라. 네. 그럼 이제 산업이 올라갈 거다. 그럼 국가 부채도 줄이고
자기네 산업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시장에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지금 요 모델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야말로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모델일 텐데 트럼프 입장에선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이 성공한 것 같지만 미국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가의 물건을 대량 소비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생각은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네. 가격이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무관세라고 그러지만 과연 미국이 베트남에 그만큼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베트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머스크하고는 다른 거죠. 머스크는 국가 부채가 이미 폭발 직전이니 이걸 줄이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감세를 해요. 네. 그 감세한 부분을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국내 사람을 키우고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엔 싹 지금 큰 그림이 구상이 딱 있는데 요대로 좀 잘 따라와라는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래는 것 같기도, 조정할 수도 있어,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25%로 이 부과받은 이 상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나라에 대해서 서한을 보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말이 자꾸 바뀌어요. 사실 12개는 아니고 14개 나라입니다. 네, 저희도 좀 수정할게요. 14개 나라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25%, 24% 얘기했었다가 1%포인트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변동 없습니다. 똑같이 25%. 말레이시아 25%, 1% 올라가고요.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보면 라오스 40%로 8%포인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높긴 높아요. 네. 좀 보면 미얀마도 4%포인트 떨어지고, 쭉 보면 어디가 그럼 많이 떨어졌느냐 보면 캄보디아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만 떨어진 걸 반영을 해도 36%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높은 퍼센트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같이 봤을 때 위원님, 오른 데도 있고 인하된 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변동 없는 데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좀 볼 때 우리나라의 25% 변동 없음은 잘한 거냐, 잘 가고 이 길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 중간을 했다고 봐야죠. 예를 중간? 들면 이제 일본이 1% 올라, 이게 지금 저게 네.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일본이 1% 오른 건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버릇없다 그랬거든요. 왜? 일본이 쌀값이 폭등하는데 일본은 지금 참여한 선거니까 네. 농민 때문에 쌀을 수입을 못해요. 양보 없다 그러니까 더 때리려고 1%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하.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줄였다 놀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면 일단은 크게 중간을 했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 뭐가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변동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수식과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다. 일본이 쌀 안 사가니까 에이 괘씸해, 1%포인트 올릴 거야 라고 나오니까 그런 수준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얼마든지 좀 변동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좀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말씀이 일본은 뭔가 좀 밉보여서 1%포인트가 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처음에 저희 지금 여기 적힌 숫자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등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이 14개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다 서한을 다 올렸어요. 14개를 다 올린 거죠. 올린 순서대로 저희가 적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올렸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순을 올렸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대체 왜 일본이랑 한국을 1, 2번으로 놓은 거야? 미국 기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직접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Correct. Okay.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네, 한국과 일본이 짜증나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하하, 대통령 특권이죠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 대통령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대통령의 트럼프의 마음이 어떠냐고 여쭤볼 수 없지만 왜 굳이 일본과 한국이 1, 2번이냐라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요. 네.
경제적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을 타결하고 싶은데 일본도 왜 1% 아주 버릇없다 그러는데 한 10%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메랑이 미국에 돌아오거든요.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타결이 제일 우선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 말씀은 한국과 일본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실 뒤에 좀 줄줄이 붙인 감이 없잖아 있다. 여기가 지금 가장 관건인 나라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급하게 미국 갔었죠. 근데 미국 가서 저 화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이게 마코 루비오 만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위성락 안보실장, 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금 현재 접견을 하고 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건데 위성락 실장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이슈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러 이슈들이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 협상에 혹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조심스럽지만 좀 묘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위원님, 예.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주한미군 뭐 방위비 뭐 우리 국방비 올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LNG 가스 개발도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은 다 통틀어서 뭐 패키지로 딜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관건은 그나마 우리가 뭘 내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남는 장사인 겁니까? 건별로 가면 불리해요. 지금 위 실장께서 정확하게 전략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네. 얽혀 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딜을 얘기했거든요. 네. 경제, 안보, 이 외교 이런 걸 다 묶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불리하죠. 건별로 가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우리 조선업, 미국 방위 정말로 필요한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LNG 수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우리가 투자도 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네. 안보적 국방비 방위비 증액도 연동돼 있으니까 이런 걸 묶으면 우리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저 전략입니다. 네. 사실 어떤 조건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조금씩 좀 이 조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죠. 때문에 딱 뭐가 뭐 가장 좋은 베스트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조금 전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미국 쪽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 관세 부과가 8월 1일이니까 8월 1일까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긴밀히 소통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 이러니까 우리 얘기 좀 이제 슬 해볼까라는 얘기인 걸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마침 또 우리 이 산업부에서도 어제 이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이 됐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 게 3주인가요? 그럼 위원님, 우리가 요 번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요 번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좀 더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모델을 보면 네. 46%에서 20%로 줄었거든요. 절반도 더 그렇죠. 됐죠. 지금 우리가 초조한 것 같지만 트럼프도 초조해요. 왜냐? 저 관세가 그대로 떨어지면 네. 미국 내 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트럼프 대통령이 잡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연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주고받을 걸 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다. 일방적으로 때리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도 살짝 또 희망적입니다. 지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 갑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칼을 든 손은 떨리고 있다. 왜 돌고 돌아 부메랑으로 미국에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정말 무슨 뭐 46% 다른 나라, 우리나라 25% 그대로 물리긴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적정한 명분을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라고 읽어야 될지 안철수라고 읽어야 될지 기사 같이 볼까요? 쌍권 탈당 불발 안철수 직 던졌다. 국민의힘 혁신이 좌초다라는 거죠. 네, 이 안철수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일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원장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서 쌍권,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선 기간 동안 일종의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요구를 했는데 비대위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지금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나는 인적 청산을 요구했는데 비대위에서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게 의원들 사이에선 예상이 됐었던 바였었는지 사퇴 직후에 의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네. 오직하면 저희가 비대위에서 바로 혁신위원들을 바로 의결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쪽에서 대변인은 혁신위가 이제 출범했다. 그리고 위원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다른 한 장소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바로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송원석 대표께서 너무 황당하다. 나는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두 분, 우리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님, 권성동 대표님, 전 대표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특히 우리 송원석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에 백서 TF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백서 TF랑 또 혁신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라. 원하는 대로 하셔라 했고 네. 백서 TF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이번 선거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하던 당내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갑자기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사퇴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사건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오죽하면 한쪽에서는 혁신위원 발표하고 한쪽에서는 혁신위원장이 사퇴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준호 의원님, 민주당도 혁신위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비판이 있었던 적도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같은 국회 정당인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국민의힘 혁신 지금 위원장 수장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세 가지 정도 복합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지금 쌍권 지도부의 퇴진을 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대화는 있었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대선 백서 TF가 혁신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후보자 교체 과정을 어쨌든 혁신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그게 핑계인 경우가 많은데 그 쌍권에 대한 권영세 권성동 두 분에 대한 퇴진이 혁신위원회의 혁신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먼저 당겨서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그 조건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하. 혁신위원회가 그 출범을 하더라도 혁신이 뭐 몇 주 만에 끝날 수는 없는데 네. 당장 8월 19일로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전당대회 국면이 이제 유지가 되면 될수록 혁신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말하는 혁신이 혁신위원장보다 앞설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이 혁신의 결과를 본인의 성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쌍권텐지를 먼저 들어준다면은 내가 네. 그 성과를 탄력을 받아서 혁신을 끌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7월달, 8월달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혁신안이 더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런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어제 뉴스가 이제 나왔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칼을 빼들긴 했는데 근데 전당대회 날짜가 나오고 이제 당권 주자들이 누가 나올까 여기에만 다 주목이 되다 보니까 혁신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안 되겠네. 내가 직접 나가서 직접 혁신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이 도래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이런 얘기 하셨죠. 정말 사퇴할지 몰랐다. 왜? 한쪽에선 혁신위원 누구누구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분명히 혁신위원 누구에게 의결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라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얘기가 바로 지금 뒤에 붙었죠. 보겠습니다. 쌍권 출당 갈등 15분 만에 깨진 안철수 혁신위. 사실 오늘 조간이 다 좀 제각각이긴 해요. 어디는 15분, 어디는 20분, 어디는 8분 만에 깨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만큼 약간 동시다발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최수진 의원님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비대위 혁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는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라는 의문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 거거든요. 계속 토론을 해왔죠. 네. 계속 협의를 해왔고 아시다시피 처음에 안철수 위원장을 모시려고 거의 2주 동안 공을 들였어요. 송원석 대표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위원장을 하는데 우리 당내 모든 의원들이 과연 찬성했을까? 그건 아니죠.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집결해서 어쨌든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니 우리 안 위원장을 모시자 해서 어렵게 모셨고요. 그래서 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수용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자꾸 그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당이라는 게 그 두 분을 인적 쇄신한다고 당이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을 쇄신하려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쇄신안이 나오고 절차와 프로세스가 나와야지 당 전체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안 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가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 혁신안을 내는 것까지가 그 혁신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대위가 됐든 새로운 당대표가 됐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것들이 우리 대표의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것들을 다 공감하면서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 그랬을 때 진정한 저는 혁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 또한 계속 얘기하고 주말까지도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선까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다. 두 사람 간에 계속 얘기를 오갖고 주말에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의견이 다만 합치가 안 된 건데 그럼 안철수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르기만 하면 그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약간 갑작스러운 사퇴 기자회견이 이게 국민의힘만 놀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당들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성명을 냈어요. 여긴 또 8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8분짜리 국민의힘 혁신이 기네스북 등재가 확실해 보인다. 철수 전문 안철수 의원도 안 의원을 권한도 없는 혁신위에 가둬놓고 전대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친윤 주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 확답도 받지 못하고 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던 겁니까? 라고 안철수 의원한테 물어요. 그리고 또 송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쌍권 그리고 안 의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실권을 자신들이 행사하려고 혁신위원회를 띄웠다가 들킨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어떤 지도부, 지금 친윤 주류 쪽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일단 정준호 의원님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 확답도 받지 않고 그럼 위원장 자리 그냥 받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정말 확답 없이 자리를 수락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답을 했는데 비대위에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아예 얘기가 정말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의 결과가 쌍권텐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위들을 제안을 했던 사람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의 그 민주적인 대표성이라든지 그 절차를 조금 덜 거친 네. 그 정당성에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권영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 대표였던 사람들은 인적 청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 두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냐, 당신들의 대표성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꾸려져서 진행을 하면서 그 빌드업이 돼가지고 네.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청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하자라는 얘기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시작부터 인적 청산을 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전제 조건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하, 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고려를 하다 보니까 혁신의 결과물을 먼저 받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튀어나온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뭐 청산하자, 그것도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신다고 그것이 실행이 된다. 아,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생각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간둔다.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혁신위원이라는 거는 과감한 혁신안을 내고 그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의 어떤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퇴하신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안철수 의원의 약간 개인 욕심이 좀 사감이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빨리 어떻게 보면 파토가 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그럼 요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윤정한 대변인은 두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친윤 주류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철수 의원 바지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들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을 선택하는데 저희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좀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그렇다 그래서 어디 뭐 속해갖고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절차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 기업도 운영하셨고 또 의사셨고 교수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런 벤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성공하신 그 이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당에서 충분히 인적 청산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다. 바지 사장 절대 아니었다. 무슨 들러리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현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의 얘기인 걸로 보이지만 진짜 당사자는 저희가 계속 이름이 언급되는
이른바 쌍권인 거죠.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인 건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볼까요? 우리 모두 당을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포장하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한 건 개혁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지도자가 되면 우리 당 더 어려워집니다. 안 됩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말고 조금 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전당대회 출마 계획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인적 쇄신 얘기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면서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적 삼아서 인적 정산을 외치면 뭔가 당선에 유리하다. 그래서 욕심에 매몰돼서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두 쌍권, 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다 결국 당대표 하고 싶어서 우리 판 거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말고 정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들 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사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내란의 강을 빨리 건너지 못한 후과가 이렇게 독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겨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성과로 언급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선배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정도는 해놓고 청년 정치인한테 비대위원장 맡겼으면 또 달랐을 거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때 쌍권 퇴진을 그때 얘기를 했고 그 성과가 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될 절차들이 밀려서 있다 보니까 조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 근육이 실질적으로 형성이 된 거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혁신안을 내면서였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 혁신위라고 하는 게 당이 어려울 때 미래 자산을 키워내는 일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금 길게 보지를 못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8월 19일 당권 경쟁에 바로 혁신을 뒤로 하고 뛰어든 모습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의원님. 네,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든지 간에 홀로 독주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선거 패배에 대해서 함께 추스려서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됐든 뭐 어떤 우리를 이끄는 리더십이 이제는 희생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어떤 당권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위에서 끌고 가시는 다선 의원들께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를 키우고 아까 말씀 잘해 주셨지만 미래를 키우는 일에 더 우리는 이제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잔잔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선이면 다선답게 하세요 라고 다소 매운 멘트를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오늘 3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전권 없는 들러리 거부, 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가려고 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나오면 탈윤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결집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사실 두 분이 하신 말이랑 좀 비슷한 이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으로 좀 빨리 좀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내려놓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경향신문은 빠르게 탈윤이 나한테 결집이 되도록 안철수 의원이 나름 전략을 짠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국민일보는 이런 만평을 그렸어요. 같이 볼까요? 나를 따르라. 당장 쌍권몰이를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혁신으로 방향으로 가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죠. 쟤 왜 저래? 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리하여 철수는 또 철수를 하게 되고 점점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그래서 나 안 해. 나 전대 그냥 나갈 거야. 라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만평과 앞서 우리가 본 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이 다른 기사 같긴 합니다만 같이 보면 사실 정준호 의원님 사실 탈윤한 사람들이 내 뒤로 붙을 거야. 내 뒤에 줄을 서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붙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사실 붙었어야 되는데 여기선 또 없는데 나와서 이 빠르게 전당대회에서 이 탈윤하는 사람들이 또 안철수 의원 쪽 붙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친윤과 탈윤 진영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차근차근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어쨌든 대통령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실패한 정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을 되살리기 위해서 탈윤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가 있는 건데 이 목소리의 베이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과연 당에 대해서 지금 로열티를 보여주면서 혁신을 던지고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냐. 아하. 그렇다면 이 로열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탈윤이 이 베이스를 가지고 동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른바 당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분명하게 보여준 바가 있느냐. 그게 없다고 하면 탈윤을 한다는 다른 만약 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과연 안철수 의원을 믿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부분이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뭐 당대표가 될지 말지 여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일보 3면 같이 볼까요? 혁신이 박차고 나간 안철수, 전면개혁 명분, 한동훈 등판 하나. 사실 이렇게 되면 최수진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그러면 내가 좀 등판할 명분이 생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당의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콘 맞게 실제로 혁신을 한 번은 보여줬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혁신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나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신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안철수 위원장께서 최소한 혁신의 안 정도는 내고 그리고 뭐 당대표 출마 안 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건 혁신을 잘 하고 계시면 또 당대표에 우리가 추대할 수도 있었던 문제고 저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뭐 한동훈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과는 저는 좀 상관없이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고 이럴 때 정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방식을 이렇게 3차 대회로 나누어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렇게 결선으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 분열돼 있는 당을 하나의 목소리로 단일 대우로 만들어가는 그 계산이 작용했던 경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죠. 근데 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또 3차 전당대회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분열돼 있는 각 계파의 지분을 확인하는 식의 분열의 결과만 남는 전당대회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 전체나 보수 진영에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진영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다른 형식의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게 오히려 득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조언을 드리면 안 나오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나오면 개파 간 몇 대 몇인지 숫자 확인하는 거 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
내일 오후 2시 15분에 뭐가 있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온다. 이르면 내일 밤 재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라는 건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짧게 혐의 한번 살짝 짚어보고 볼까요?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에서 이 제시한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의 혐의입니다. 먼저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에 또 폐기하라고 한 혐의, 외신에 허위로 이게 알리라고 한 이 대통령실 내 입장을 좀 알려라라고 한 그런 혐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한, 심의권을 침해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경호처 동원해서 체포영장 이거 집행 방해하는 거 그냥 지시한 적이 없다. 왜냐면 나 영장 집행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상의 조치, 규정에 맞게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뭐 언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후 계엄문 작성에 대해선 이거는 행정문건인 건데 작성 폐기에 내가 관여한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외신 비서관, 해외 비서관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선 국정 관련에 대해서 공부를 얘기를 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사후적 법적 판단으로 이렇게 소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 국무위원을 따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시간 빨리 된 사람 다 오라고 했는데 바쁘게 빨리빨리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직접 재판정에서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먼저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본인 직접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긴 됐었거든요. 나중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 직접 영장심사 나온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런 주장의 설득력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네. 영장 혐의와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해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요.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혐의를 다 부인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한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결국엔 밖에 나가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 아랫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입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특검이 밝혔던 김성훈 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구속 취소가 된 게 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지만 그게 혐의 부분들이 소명이 돼서 구속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시 가지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돌아봤을 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번에 있을 부분들은 저는 증거인멸과 범죄의 중대성을 따졌을 땐 저는 거의 한 90%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네. 일단 내가 볼 땐 99%까지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윤주진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그래도 50% 이상이라고는 저도 예상을 해요. 그러나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이 직권남용에 관련해서는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려면 그야말로 직권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비아폰을 삭제해라, 뭐 사후에 계엄문을 선포해라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단순한 불법으로는 볼 수 있어도 이것이 대통령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에 위반돼서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남용했느냐 아하.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성훈 차장이 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 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바뀐 것이 어떤 외부의 협박이라든지 겁박 때문이었는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생각을 자발적으로 바꿨느냐, 이런 문제들을 따진다면은 구속이 100% 되기는 어렵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 정서에 조금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본다면은 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의원님께서는 99%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뭐 굳이 퍼센트를 따지면 5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란 이런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로 볼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혐의가 막 5개가 막 나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내용, 이런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힌 게 아니다.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내란특검 윤 관저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을 좀 저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아예 본인이 지시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경호처를 본인의 어떤 사병처럼 썼다라고 영장에는 이렇게 적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 검사가 절 만나면 곧 돌아간다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윤 전 대통령의 얘기에 박종준 전 당시 대통령 이 경호처장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이다. 근데 일반 전화가 아니라 보안 메신저 이 앱으로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는데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 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특정 앱, 이 특정 뭐 약간 뭐 텔레그램 같은 그런 이 특정 앱인 거죠. 이게 뭐 추적이 안 되고 이런 네. 그 앱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전화해서 지시도 했다라는 게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특검에서는 이 기록 자체를 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영장 발부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는 어떤 물증보다도 물론 물증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떤 이것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결국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든지 김성훈 차장, 한때 윤 전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결국은 검찰이나 특검 진술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말 안 하면. 그러면 왜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어떤 뭐 역사의 법칙과 같은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니까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집단이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야 되고 이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리 한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검찰 진술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자꾸 본인의 혐의를 피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덮어야 할 문제를 진실 게임으로 가져간다? 윤 전 대통령이 막지 말라고 하면 왜 총을 들고 막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더 불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다는 건 주변에 자꾸 입을 연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얘기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 밑줄을 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구속영장에 지금 적힌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 8일부터 쭉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던 그 시기까지인 건데 공간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그 시점에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한 명이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한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박정준 당시 경호처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한 얘기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구역이니까 영장 공무원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그 공간촌의 앞문이 뚫리니까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는 거냐? 검사들이 이 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랑 이 밥을 먹으면서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물론 이 말이 다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의 얘기인 거죠. 특검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또 이게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굉장히 자세하게 일일이 지시를 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역사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요. 상식선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죠. 47일을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버텼습니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 내란 행위에 준하는 무장군인을 국회에 보내고 반국가세를 척결하겠다고 해서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12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47일을 온 나라를 완전히 혼란 상태로 빠뜨렸죠. 사실 경호처를 사병한다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있었고 지금 그 검찰의 특검에 지금 영장에 있는 저 내용들 보세요. 그때 하나하나 다 저 반발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이다. 이거는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변호인 측이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개방 문제라든지 안전만 생각한다. 총기 보여줘라. 네. 총기 보여줄 때 그때 무장 경호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더 드러나게 했었잖아요. 이 현상으로 다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들었고 확인했던 부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을 통해서 진술로 확인되면 이게 사실이지 그러면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그러면 가장 내라는 우두머리가 나는 시킨 적 없어.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법의 상식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이제는 일말에 어떤 자비를 바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호처가 저렇게 사병화까지 되면서 자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경호처에 넘기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그래서 좀 높다. 이게 다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희도 영장에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영장에 적혀 있다고 쳐도 그 영장 내용을 언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언론이 영장을 받게 된 거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박정 특검보 얘기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복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변호인 측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에 언론 노출이고 진술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때문에 특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장이 이 노출이 공소장이나 기소를 하는 이 공소장이나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밖으로 공개가 되면 보통 피의자들이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윤주진 의원님, 예. 이번에는 특검에서 이거 범죄예요. 우리가 강하게 나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약간 이제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로 특검 측의 주장대로 변호인들이 영장을 유출한 것이 맞다면요. 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영장에 적시된 바로 뭐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박종준 경호처장, 그러니까 한때 윤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이들이 진술을 변화했다. 진술이 변화됐다. 왜 바뀌었을까?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이것은 사실은 기소장이라든지요, 아니면 영장이 국회를 통해서든지 혹은 피의자를 통해서든지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경우는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개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지만 실은 그 주민번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통 이니셜로도 많이 처리가 되잖아요. 뭐 네. A씨, B씨. 하지만 사실은 다 유추가 가능하죠. 이게 누군지. 그래서 아주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제가 오히려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변호인들이 네. 정말로 그 진술한 이들에게 신변적인 위협을 가해서 수사에 조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그런 의도 때문에 영장을 유출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특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좀 제대로 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영장을 일부러 공개를 했다 그러면 그건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글쎄 영장이 그동안 한 번도 유출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 유출된 건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긴 하셨어요. 서영주 대변인께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상 증거인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유출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근데 그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안 되니 그 유출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약해요. 지난 헌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면을 하면 거기에 왔던 각 장성들이 형사재판에 하는 거랑 헌지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게 아예 달랐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시도고 밖에 있는 자체가 증거인멸의 영향력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사실 형사 이 수사 진행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면 그런 걸 배제하고 수감된 상황에서 수시로 불러서 해야만 진실적인 어떤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고약하게 대응한 건 맞다. 하지만 어차피 그 영장 정당 판사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99%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분명히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전담 판사가 다 고려를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르면 내일 저녁에 내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죠.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을 맞을 것이냐, 이번에 기각이 될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리까리합니다만, 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파견이 된다라는 거죠. 계엄 혼란 정상화 알린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특사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에서 최근까지 고문을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당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고, 그것도 미국에.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사실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비공개로 만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한 1년 전쯤에
24년도 9월에도 만나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오래만에 뵈서 근데 월급은 좋으신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걱정될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거를 이렇게 뭐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지. 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보면 틈틈이 자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는 의문 이거죠, 소영재 배우님. 개혁신당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이 한 달 좀 지났지만 네. 운동장을 넓게 쓰잖아요. 인사도 그렇고 말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정책도 네.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특사를 보낼 때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민주당은 인연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깊이와 어떤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보내서 최근의 관세 협상 부분들에 대한 또 지혜를 한번 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식의 실용특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식의 실용특사다. 넓게 풀을 쓰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 기사 같이 볼까요? 실세 총리에 떠들썩했던 첫날입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서 이제 총리로 실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사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습니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습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입니다.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약자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건 빨간 넥타이건 무슨 차이가 있겠냐. 파랑 빨간 요거 좀 묘합니다. 네, 넥타이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천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네. 정치적 약자도 배려해라. 전 국민의힘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면서 어려운 현안들을 많이 풀고 있어요. 뭐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이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요.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또 농림부 장관 유임에 따른 뭐 농민단체 반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일종의 민원형 총리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 민원만 해결하다가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조언도 같이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